네, 수요일이죠. 예,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얼마 전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죠. 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종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 운전 치상 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키로 했습니다. 또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5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시에는 차량 몰수까지 내놨는데요. 이 같은 단속 강화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음주운전 체크가 아니고요. 네, 주량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주량이요? 네. 네, 저는 그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술 한 잔 안 아. 늘더라고요. 그럼 많이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 술 잔이면 소화 소주. 효소가 없대요. 그래요. 네네. 네. 한 번도 같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오늘 마셔볼까요? 한번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김세한 씨는요? 그러니까 한때 한 2년 전쯤에는요.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을 네. 하루에 한 소주 한 병 이상 세다. 맨날 마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계기로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동안요? 오. 한 잔도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럼 두 분은 뭐 음주운전과는 좀 거리가 먼 두 분인데 네. 그래도 오늘 하실 얘기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혹시나 음주운전의 유혹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특히 김세아 씨는. 네. 당연히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 늘상 이렇게 다니던 길이나 음, 집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울 때. 퇴근 시간에 음. 잠깐 차 세워놓고 밥 먹고 가야지 할 때 이렇게 반주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거 진짜 유혹이 심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딱 하고 나서 네. 그 사회에 이렇게 딱 겉멋이 들어가지고 돈도 좀 이렇게 월급도 들어오겠다 뭐 이런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정지를 당한 적이 보통 100일 정지인데 어떻게 좀 희한하게 1년 정지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하. 정말 창피해요. 그 회사에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막 되게 창피하고 그 막 모멸감도 느끼고요. 후회가 막심하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쵸. 초반에 특히 한 달 정도는 이거 어떻게 회사를 출근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벌금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나종희 씨는 네. 음주운전 유혹에 빠질 일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면허만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기회는 거의 없고요. 네네. 그런데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차라리 많이 마시면 괜찮대요. 아예 포기를 하고 차를 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네. 맥주 한두 잔이나 석 잔, 한 병 정도 했을 때가 가장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유혹에 빠지냐 그랬더니 이 상습 그 음주운전 살짝 마시고 운전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갑자기 차를 대면하는 순간 나는 술이 다 깼어. 이런 착각에 빠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특별해서 아무리 음주 단속을 해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유혹에 빠진대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술 한두 잔하고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 운전 단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나종희 씨께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으세요? 글쎄 우리나라는 기존에 지금까지 그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것 네. 같아요. 예. 특히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 술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에서는 보면 뭐 6시 이후에 판매를 안 한다거나 술 한 병 가지고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취하지 않고 이렇게 음주를 즐기는 문화인데 반면 예.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누가 더 많이 마시나 내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음주운전 처벌도 상당히 좀 약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도 보면 주말이나 봄철이나 또 연말이나 이렇게 그런 시즌 예상 가능한 시즌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보면서 주변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찰분들이 용돈이 좀 떨어지셨나? 그래서 왜 이렇게 단속을 하나? 아침 10시에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그 3회 이상 음주운전자도 많은 걸 보면 그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네, 김세현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존의 처벌이 뭐 약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세져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이런 어떤 그 강화된다고 했을 때 느끼는 생각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떤 네. 범죄가 줄어들거나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맨정신에는 절대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 심신미약자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안 걸린다라는. I can do it. 네,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딱 술을 마시는 순간 아 처벌이 강화됐으니까 예. 나는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를 놓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선한 마음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 음주운전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의 일상생활을 파괴한다? 라는 그런 도덕적 관념이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벌만 강화해서는 저는 음주운전이 절대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몇 가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량 몰수입니다.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은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그런 제도인데 한편에서는 이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중희 씨? 네, 음주운전을 5회 이상 했다는 것은 거의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5회 이상 하면 그쵸. 재산 몰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5회 이상 반복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동안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면서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 사망 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가 그 10%가 넘는다고 이번에 들었는데 본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명 피해를 지금 그 폭주하는 그 그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지금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건 재산보다는 귀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5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그렇죠. 차량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회도 관대하다고 봅니다. 그쵸. 김세현 씨요. 저도 그 음주운전은 절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 그 차량이 회사 차량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차가 몇 대씩 있으신 분들 네. 아니면 그런 분들은 또 운전할 때마다 차량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차를 몰수할 거예요? 본인 차. 예, 본인 차라고 해도 차가 여러 대 있을 수 또 있습니다. 명의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다음 날 다른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차 몰수해 가 알았어 내일 또 차 뽑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로 몰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그렇게 큰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차를 뺏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낮은 게 서민 그 이하의 계층 되시는 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년 동안 5회가 적발이 됐으면 네.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또 벌금이나 이런 것들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였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년 5회면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알코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의 책임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세현 씨 말은 5회까지 적발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에 술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동승자가 아니라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물론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지 네. 않을 건데 너 음주운전 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 단속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실효성에 대한 논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종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박철민 기자님 말씀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하실 텐데요. 불안해서 술자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이 조항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 행복권을 뺏는 조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술자리 함께하는 좋은 기분 그 순간에서도 이 사람이 술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술을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예. 그래도 그 자리는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의향이시면 아예 술집을 아예 다 없애시고 그리고 주류 회사도 다 문 닫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뭐 주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김세현 씨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저도 술자리는 되게 잘 참석을 하거든요. 술은 안 마셔도. 저나 나종희 씨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사람은 술 취해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야 니들은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안 말렸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술을 파시는 그 주점 주인들 분께서 이제는 관심법이라도 좀 배우셔가지고 미리 얘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좀 대리부 기사님들이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저도 이렇게 네.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미 그러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부나 경찰들이 그런 상습 지역을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처를 하고 혹시 운전대를 술을 마시고 잡더라도 미리미리 차단을 해야지 다 나오고 나서 차단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범죄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술을 팔지 말아야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뭐 늘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주희 씨?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멀게는 스웨덴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5에서 0.03으로 내렸고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뭐 3년, 6년, 10년까지 이렇게 징역도 불사하고 또 이렇게 그 벌이에 따라서 그 처벌금도 굉장히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걸 좀 처벌을 강화를 해서 하면 아예 술 마실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술 마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시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네. 아, 그렇군요. 김세현 씨는요? 지금까지 처벌을 계속 강화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단속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처벌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단속이 그 건수가 줄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처벌이 강화되어 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도 처벌을 강화해봤자 음주운전은 절대 근절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나라에 모순된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래서 뭐 취소, 정지 이런 걸 좀 구분하지 말고 일단은 술을 한 잔이라도 했으면 네.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이런 처벌 수위 같은 거를 강화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처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도 파탄시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뺑소니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징역 5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면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30%에 불과하고 또 평균 형량도 1년 남짓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경우 좀 강화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네. 근데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습관이잖아요. 마약과도 같은 그런 그 습관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의 소브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브라이어티는 절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3회 이상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음주 측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치 이상이 나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감금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또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래서 집안의 아내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술 마시고 와서 주정을 피운다거나 집안을 좀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줄었고,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 대신 운전은 하게 하고요. 네네. 술만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운전하는 데에는 그대로 놔두고 술을 마셨을 시에는 무조건 감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술을 끊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네네. 좋은 의견이고요. 자, 김세한 씨요. 아까 그 크림빵 사건 예.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찾아봐서 알았는데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안마다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음주 후에 이렇게 사고를 내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한 좀 관대한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을 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도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합의를 했을 때 말은 하는 거겠죠. 예. 했을 때 실형을 받는 경우가 3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30%는 합의조차도 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소득 계층이 이렇게 나눠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는 합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제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무조건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둔다거나 아니면 그 추후에도 이렇게 그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막히게 되면 또 음주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또 그것이 제2, 제3의 범죄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들고요. 형량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예. 형량이나 처벌보다는 방금 나종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형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피해자와의 합의 얘기를 하셨는데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그다음에 인명 피해 정도,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 등 몇 가지 고려 기준이 있다고 해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좀 고려를 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나종희 씨? 또 아무래도 상습범인지 재범, 삼범 그렇게 상습범이신 분들은 정말 특별 대상 관리 프로그램에 넣어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인명 피해 정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피해를 끼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피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한 처리를 보면 굉장히 좀 미미하게 처벌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술을 많이 마셔도 그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는 네, 그렇죠. 술 냄새만 나도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꼭 측정 기계에만 믿지 않고 이렇게 냄새 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더 곁들여서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좀 같이 예. 그 단속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 예. 사이사이로 다니는 것들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요. 그 자전거나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음주 측정을 할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봤거든요. 예. 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즘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것까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토바이도 그 수시적으로 그걸 다 음주 측정을 이렇게 해요. 아.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좀 많긴 하지만 오토바이도 예외 없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인명 피해로 합의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은 전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술 드신 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아 내가 몇 잔 먹었으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 되겠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예. 않고요. 나정희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는 그 걸린 횟수. 그 걸린 횟수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많이 걸리고 하면 처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혈골 알코올 농도에 네. 따라서 정지나 취소 같은 건 저는 구분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취소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봐요. 한 잔이라도 먹었으면, 한 잔이라도. 예, 적발이 됐으면 사고를 냈든지 안 냈든지 구분하지 말고 제가 정지를 당했을 때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 100일 정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일 정지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을 받으면 30일 감면해줘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정지 같은 거는 별로 예. 효과가 없고 그냥 무조건 취소해서 처음부터 면허도 다시 따야 되고 그런 좀 절차들을 많이 밟게끔 예.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음주운전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단 한 잔의 술도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해법 끝으로 질문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희 씨. 네, 법을 뭐 강력하게 하면 당연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그 처벌보다는 김세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브라이어티 프로그램처럼 절주 프로그램 아니면 음주 학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대학교 때부터 술을 가까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교육해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 프로그램이 있어서 술 문화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형태가 되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해서 정확하게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즐겁게 술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술을 끊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뭐 심심하면 전화해서 야, 오늘 한 잔 어때? 그 무슨 일만 있으면 술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어느 정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술을 마시는 이상 절대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단속을 좀 미리미리 그 술집,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서 차량 갖고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좀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자, 술을 마시는 건 즐거운 일이죠. 즐거울 때 술을 마시는 거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된 이야기를 나종희 씨, 또 김세환 씨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